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첫 번째, 감각, 지각, 인지의 관련성과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감각과 지각, 감각은 센세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 MBTI에서 S와 N이 기억나십니까? 이 S가 sensing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 sensation, sensing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명사로 바꾼 게 되겠죠. 그래서 감각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MBTI 때 항상 이렇게 오감각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센세이션 MBTI로 먼저 한번 예시를 들어보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감각, 시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각이 뭘까요? 청각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감각이 뭐예요? 후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각은요. 제가 지금 이쪽 손에 왼손이 느껴지네요. 촉각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감각 뭔가요? 우리 맛집 탐험하죠? 미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감각을 보니까 자, 그때 MBTI에서 S가 sensing인데요. 여기가 sensation, 감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느낌이 오셨죠? 볼게요. 자, 감각이란 외부 환경으로부터 물리적인 에너지를 탐지해서 신경 신호로 변환시키는 과정으로 감각기관의 자극에 기인한 자극을 의미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리고 뭔가 물렁물렁하지 않고 단단하네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감각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물리적 자극들 중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극은 극히 일부로서 감각기관을 통해 탐지할 수 있는 자극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눈에 있는 감각세포의 특정 영역에 빛 전자기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면 신경 변환을 통해서 신경 신호가 발생을 하고요. 이 신경 신호는 뇌로 전달됩니다. 자외선이나 적외선, X선 등은 우리의 눈에 있는 감각세포들이 반응하지 않고요. 그 결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감각은 시각 경험의 첫 단추가 되겠죠. 자, 각각의 감각기관들은 특정 물리적 에너지를 탐지하도록 전문화된 기관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획득하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빛 전자기 에너지라 돼 있고 괄호치고 가시광선이라고 돼 있죠. 가가 무슨 가일까요? 한자에 가능할 가가 되겠습니다. 이 시는요. 볼 시가 되겠죠. 그러면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이 가능하다 보는 것이 광선이죠. 가시광선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화장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에는 SP50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뭐예요? 50 정도의 차단 지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햇볕이 쨍쨍해서 제가 바르고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바깥에 보니까 왠지 비 올 것 같이 어두컴컴해서 안 바르고 나올 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신문 기사를 보다가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봤더니 왠지 햇볕이 쨍쨍할 때는 자외선에 내가 피부가 노출되면 뭐가 얼굴에 생길 것 같아서 바르고 나갔는데요. 선크림을 바르고 나갔는데 어두컴컴해서 햇볕이 없다 하면서 오늘은 안 발라도 되겠지? 라고 나갔는데 자외선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햇볕이 쨍쨍할 때 열심히 차단제를 바르고 어두컴컴하고 비 올 땐 안 바르고 나가는 걸까요? 안 바르고 나가는 날, 비 오는 날에도 자외선은 있는데 왜죠? 자외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볼게요. 여기 가시광선에서는 우리가 자외선을 판단할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서 이렇게 여기가 부러진 것 같으면 여기를 대고 있으면 삑 하고 찍죠. 근데 난 그 삐 갖고 찍을 때 그 얘네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 선들도 보이지 않고요. 또 이제 적외선 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시광선은 누구들이냐?
빨주노초, 파남보 요게 가시광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시광선을 지각합니다. 무지개 봐. 어머, 저 빨간 드레스 예쁘다 라고 하지만 어머, 자외선이 오늘은 엄청나게 많네. 어머, 오늘 자외선이 별로 없어 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면 가시광선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감각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감각 정보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밑에 이제 밑에 지금 시각만 있네요. 청각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초음파 들리나요? 들리지 않죠. 그럼 청각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박쥐라든지 돌고래는 초음파로 대화를 한다는데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청각에는 그것을 잡아내는 감각기관이 없거든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예시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신 물리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구스타프 페흐너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물리적 자극과 주관적 경험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학문이 되겠고 물리적 자극을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경험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작동과 경험과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자, 정신 물리학은 우리가 어떤 자극을 탐지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자극 강도를 탐지할 수 있는지 또 자극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관심이 있는데 요 밑에 설명 나와요. 절대역과 차이역은. 자, 일부 심리학자들 사이에선 정신물리학을 인간의 내적 과정에 대해서 수량화하려고 했어요. 즉, 정신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최초의 과학적 심리학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아까 말했던 절대역과 차이역 설명들을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절대역은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빛, 소리, 압력, 냄새, 맛 등의 자극을 탐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강도를 말하죠. 절대역의 기준은 자극을 제시했을 때 50%를 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자극 강도를 말하는데요. 자, 여기 예시 나갑니다. 어떤 자극을 100번을 제시를 했을 때 50번은 알아차리고 50번은 못 알아차리는 자극의 강도를 뭐라고요? 절대역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내 앞에서 가루를 싹 뿌렸는데요. 뭐 분필가루 요만큼을 싹 뿌렸는데 어떤 때는 분필가루 보여요 했다가 어떤 때는 뿌렸는데 뭐 뿌린 거 보여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좀 이따가 또 어떤 사람이 또 분필가루를 싹 뿌려요. 그러면 지금은 보여요. 그래서 100번 중에 50번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절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차이역으로 갈게요. 자, 얘는 이름이 두 개예요. 이 차이역을 최소 식별 차이라는 이름으로도 씁니다. 그런데 차이역이 제일 쉽죠. 세 글자밖에 안 돼서. 자, 그러면 최소 식별 차이, 차이역 같은 말이고요. 최소 식별 차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탐지할 수 있는 두 자극 간의 최소한의 차이를 의미를 하죠. 자, 차이역의 기준 역시 두 자극 간의 차이를 50% 정도 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가 되겠고요. 자, 배번은 두 자극 간의 차이가 있음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자극의 강도와 상관없이 두 자극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차이가 나야 함을 발견했고요. 이를 베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자극 간의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빛은 0.8% 이상, 그 다음에 무게는 2% 이상, 소리는 0.3% 이상의 차이가 나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떡을 샀어요. 그렇죠? 하얀색 가래떡을 샀습니다. 그 가래떡에요. 제가 설탕을 찍어서 먹을 건데요. 꿀로 바꿀게요. 꿀을 찍어서 먹을 건데요. 꿀을 한 20g 묻혀서 찍어서 먹으면 달콤하게 맛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 무게 2%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꿀을 20.5g을 찍어서 먹었을 때 그 0.5g을 더 찍은 거를 내가 느낄 수 있냐는 거죠. 못 느끼죠. 여기에 의하면 무게는 2%죠. 그러면 내가 떡을 꿀에 찍어 먹을 때 20g에 2%니까 24. 그러면 20g에 24. 2%면은 몇 프로로 해야 되죠? 4는 너무 크고, 그죠? 20%가 되고 0.04인가요? 어쨌든 그만큼을 더 묻혀야 내가 요쪽이 더 달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20.1g의 꿀을 묻힌다고 해서 내가 20g 꿀을 묻은 거랑 20.1g 묻은 거랑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죠? 이 차이를 못 느끼는데 어떻게 해요? 100번을 먹었을 때 이 프로를 넘어가서 내가 차이가 있음을 느껴야 차이역이 됩니다. 그럼 적어도 20g 꿀을 찍어 먹을 때랑 30g 꿀을 찍어 먹을 때는 확실히 10g 더 꿀을 바른 게 더 달고 맛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역하자극으로 넘어갈게요. 자, 역하자극은 절대역의 탐지 기준인 50%보다 낮은 수준에서 탐지되는 자극을 의미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극을 아주 희미하게 제시하거나 순간적으로 제시해서 의식적으로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강도의 자극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자, 요거 예시 읽고 실제 있었던 일을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번 자극의 강도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지만 종종 암시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참가자들한테 행복한 얼굴, 환한 얼굴을 아주 빠르게 제시한 뒤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중성적 얼굴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웃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환한 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러고 있는 화면을 얼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행복한 얼굴이나 환한 얼굴을 보았다는 보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거 본 적 없었어요 라고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얼굴을 제시한 조건에서는 얼굴 근육이 미소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 사진을 봤던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되고요. 좀 극화시켜볼까요? 이렇게 되고요. 이걸 이렇게 빨리 보여주는 사람들은 하고 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소 짓는 방향을 살짝 움직였으며 환한 얼굴을 제시한 조건에서는 얼굴의 근육이 환한 근육으로 살짝 움직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못 느꼈지만 봤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결과는 역하로 어떤 역치, 그쵸? 역치의 하로 제시되는 자극을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 되겠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요거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어떤 영화관에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시뿅뿅 이제 영화관도 있고 매 뿅뿅뿅뿅 영화관이 있죠. 롯 뿅뿅뿅뿅 그런 영화관이 있는데요. 그 각 영화관에 콜라를 파는 업체가 영화가 이제 끝나고 뭔가 이렇게 우리 왜 처음에 시작할 때 빠바바바바 하면서 뭐 시작하고 뭐 앞자리 발로 차지 마세요. 왜 핸드폰은 뭘로 바꿔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화면이 바뀌고 나서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이사이에 그런 거 이렇게 광고 사이사이에 어떤 걸 넣었냐면 광고가 아니라 영화 사이사이에 어떤 걸 넣었냐면 콜라 장면을 0.0002초처럼 이렇게 0.002초로 팍팍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럼 우리가 0.002초니까 화면이 막 지나가는 거니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혹시 콜라 광고 보셨나요? 라고 물으면 네? 저 영화 보고 나왔는데 그런 거 못 봤는데요? 라고 했는데 영화관의 사람들이 특징은 영화가 끝나고 어떻게 해요? 콜라를 한 병씩 사러 갔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내 기억에는 없지만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콜라가 끌리네 라고 하면서 콜라를 마신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역하자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비자 심리 효과 단어 중에 서브리미널 효과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어가 서브리미널 스티뮬러스가 돼 있죠. 그래서 서브리미널 효과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뭔가 빨리빨리 제시되는 거에 나도 모르게 그게 끌리더라. 본 기억은 없지만 끌리더라 라고 광고로 약간 쓰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신호 탐지 볼게요. 정신물리학의 연구의 한계점은 약한 자극이나 신호를 탐지하는 것은 자극의 물리적 강도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 동기, 기대, 피로도 등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변화한다는 거예요. 신호탐지 연구자들은 하나의 절대역은 없으며 이제 이 연구자들은 또 다른 말을 하죠. 하나의 절대역은 없으며 사람들이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는지 동일한 사람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자, 신호 판단에 대해서 자 이제 뭐 적중, 발음기간, 누락, 오경고 요거 밑에 표를 보시면 돼요. 자, 자극이 존재했어요. 근데 판단에 봤다라고 하면 뭐예요? 적중. 자극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보여준 적 없어요. 아무것도 진짜 없었어요. 근데
봤다라고 말한 나 아무것도 안 보여줬는데 나 방금 뭐 지나간 거 봤어요. 뭐예요? 오경보가 되겠어요. 자, 다시 밑에 칸 옆에 칸으로 옮겨올게요. 자극이 존재했어요. 근데 했는데 방금 무엇을 보셨나요? 못 봤는데요? 뭐예요? 누락이 되겠고요. 자극이 없어요. 그렇죠? 자극이 없는데 없다. 자극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바른 기각. 그러니까 기각이 바르게 기각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신호탑 제작자들은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다. 보고 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보고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었는데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감각 수능 갈게요. 자, 일정한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고요. 자, 여기에 예시 들고 저도 제 예시를 들게요. 예를 들어 향수를 뿌린 직후에는 향수 냄새가 강하게 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향수 냄새가 옅어지게 됩니다. 또한 안경을 쓴 직후나 양말을 신은 직후에는 안경이나 양말이 느껴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경이나 양말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예시 하나 더 하고 다음 줄로 읽어갈게요. 자,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요. 저희 집 주변에 좀 유명한 카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3대 카페라는 그 3대 카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개수가 현저하게 적어요. 그 카페를 지날 때는 커피 볶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제 진짜 뭐 전문집은 원두를 볶잖아요. 그럼 그 원두를 볶는데 그 커피 볶는 냄새. 솔직히 우리 이제 뭐 라면 냄새, 그죠? 빵 굽는 냄새, 그 다음에 이제 불고기 굽는 냄새. 제가 생각하기에 이 3대 냄새는 정말 지나칠 수 없는 냄새가 되겠는데요. 커피 냄새도 약간 좋죠? 그래서 너무 좋다.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해서 그 카페 이제 지나가다가 원래 커피 생각이 없었는데 카페 그 커피 원두 볶는 냄새를 맡고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자. 오늘 한 잔도 안 마신 것 같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잠시 일 좀 한 2시간 하고 가야겠다면서 콘센트를 꽂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료를 정리해야 되면서 자료를 정리하죠. 1시간쯤 지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이 집 문을 열 때 와 진짜 원두 볶는 냄새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해서 1시간 일하면은 그냥 이게 공기처럼 느껴져요. 일하는 내내 냄새 너무 좋아 커피 원두 볶는 냄새 이게 아니라 한 5분쯤 지나면은 그냥 나의 삶의 공기 냄새입니다. 이 카페 냄새가 뭐예요? 감각 수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감각 수능은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신경세포의 발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감각에 대한 민감도가 줄어들어서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감각 수능의 진화론적 의미는 정보가 없는 일정한 색채, 냄새, 거리의 소음 등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고 환경에 유용한 정보에 초점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능을 하다가도 또 다른 냄새를 맡으면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으면 이제 무인도에 떨어지면 그죠? 다른 냄새를 맡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 배고프니까 바나나 냄새가 난다. 바나나 따러 가야지. 근데 또 바나나를 먹고 나서 또 계속 있다가 또 이제 우리는 계속 삼시세끼 배를 채워줘야 되니까 또 딸기 냄새가 난다. 딸기 따러 가야지. 라고 하면서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수능을 했다가 다른 것과 변별을 해야 다른 걸 먹으러 떠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지각의 개념으로 갈게요. 자, 지각은 perception이 되겠습니다. 자, 지각이란 감각 정보를 선택하고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대상과 사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감각과 지각의 과정은 자동적으로 연합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감각은 세상에 대한 자극과 정보가 감각 수용기에서 자동적으로 신경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인 과정인 반면 지각은 받아들인 자극과 정보의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과정이 더해진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림질을 하다가요. 한번 다리미가 이제 옷을 이렇게 하다가 탁 다림을 쳤습니다. 그러면 탁 치는 순간 으악 하고 손을 떼면서 손 뗀 이유는 뭐죠? 지각했죠. 뜨거움을. 그죠? 하면서 아 뜨거! 라고 말을 합니다. 아 뜨거는 뭐죠? 내가 이걸 뜨겁다고 인식을 한 거죠. 근데 손을
손을 다리미에 대넣었을 때부터 아 뜨거라는 게 아니라 아 뜨거! 떼면서 아 뜨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느낀 거는 뜨거움을 느낀 건 지각, 감각, 그죠? 감각. 아 뜨거! 한 게 지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각적 착각에 대한 연구는 감각을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정상적인 방법을 밝혀주기 때문에 초기 심리학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주요한 연구 과제 중에 하나죠. 주로 시각적 착각을 중요하게 다뤄왔는데 그 이유는 다른 감각과 시각의 정보가 상충될 때 뭐가 우세하다? 시각적 정보가 더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각의 우세성이라고 하고요. 자, 허링의 착시 그림에서 그림 A의 두 수직선은 실제보다 더 볼록해 보이고, 자, A는 가운데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그림 B는 실제보다 요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좀 더 오목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유명하죠. 뮬러 라이어의 착시 그림. 이 사람 이름입니다. 뮬러 라이어의 착시 그림 C에서는 오른쪽 직선이 더 길게 보이죠. 유명하죠. 하지만 이 직선 길이 재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죠? 원래 D가 이제 C보다 오른쪽이 더 길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뮬러 라이어의 착시가 되겠습니다. 지각. 눈으로 보는 거 시각은 감각. 근데 이쪽이 더 긴데 지각이 되겠죠. 감각과 지각을 분별하는 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각적 착각은 우리의 지각 세계가 자극 자체의 물리적 속성을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특성까지 상대적으로 고려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아주 정확하게 감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약간 휘어져, 이게 이렇게 돼 보이는데 하면서 착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지각의 과정을 볼게요. 자, 선택적 주의라고 나오는데요. 이 선택적 주의 옆에 중요 붙어 있죠. 사실 이 선택적 주의가 여기보다는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기억, 우리 정보 처리 모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단어가 훨씬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물론 별표가 붙어 있지만 제가 그때는 정말 강조할 겁니다. 인지 심리의 내용의 황제는 우리 기억 과정이에요. 선택적 주의 볼게요. 지각은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며 하나의 지각이 사라지면 다음 지각이 나타납니다. 선택적 주의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한순간에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음을 말하고요. 다음 그림에서 A가 앞으로 나와 보기도 하고 B가 앞으로 나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B가 앞쪽으로 나와 보이기도 합니다. 두 지점 모두 앞쪽에 있거나 두 지점 모두 뒤쪽에 있다고 경험할 수는 없고요. A가 나와 보이던가 B가 나와 보이던가 하는 거죠. 즉 선택적 주의로 인해서 한순간에 오직 하나만을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목소리로 시끄러운 곳에서 한 목소리에만 주의를 기울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 현상이라고 하고 선택적 주의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자, 요거 제가 어떻게 이제 학생들한테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냐면 그 뭐죠? 이렇게 그 누구죠? 갑자기 까먹었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이렇게 잔들고 치열사는 그 영화 장면이 있는데 까먹었네요. 그 영화 이름을.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과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잔을 들고 이렇게 짠 하는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칵테일 파티 효과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잔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린 잔치를 열 때 뭘 먹죠? 국수 먹죠. 그래서 국수 이름이 잔치국수입니다. 경조사 때 국수를 먹는 잔치의 문화죠. 우리나라에서 잔치가 있다면요. 잔치가 열리면 우리나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관광버스 춤추고 하죠. 자, 미국에는 그럼 잔치가 뭘까요? 칵테일 파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보통 이제 음식을 뭐 사람들이 이렇게 뷔페처럼 조금씩 핑거푸드라자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옆에 차려놓고 맨날 요 잔 있죠? 요렇게 생긴 잔 그거 이제 바텐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이렇게 잔을 하나씩 들고 마시는 문화, 이게 이제 미국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잔치로 치자면 미국은 칵테일 파티인데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잔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웅성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제 이름이 유리인데 막 웅성웅성해서 백색 소음으로 들려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내용이 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구랑 얘기하고 있어.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는데? 뭐 어떻게 지내는데 어쩌다 한데 저기 어딘가에서 야 유리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내 얘기가 왜 나오지? 하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 이름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왜요? 뭐 예를 들어서 광수, 제 친구 중에 광수 없거든요. 그럼 광수 얘기하면 난 광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내 이름은 저기 어딘가에서 얘기하는 게 들립니다. 그래서 칵테일 파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들어야 되는 정보가 귓구녕에 들어온다가 선택적 주의가 되겠죠. 칵테일 파티 효과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리학에 있어서 뭐뭐 효과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효과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재미있는 요소로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지각적 조직화입니다. 감각 정보를 의미 있는 지각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선 이를 조직화해야 되는데요. 조직화란 대상을 배경에서 분리하여 의미 있고 일정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며 거리와 움직임을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하죠. 형태를 지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경으로부터 정경을 분리하는 일이 되겠고요. 자, 형태주의, 요거 독일어로 형태주의가 이렇게 게슈탈트가 형태라는 단어가 되겠죠. 전체성, 통일성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게슈탈트라고 하죠. 배경으로부터 정경을 의미 있는 형태로 조직화하는 집단화의 원리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밑에 뭐 좋은 형태, 유사성, 연속성 요거는 뒤에 우리 그림으로 볼게요. 보시면 자, 좋은 형태는 지금 뭐가 섞여 있는 걸로 우리 눈에 딱 보이죠? 네모, 그렇죠? 동그라미, 밑에 세모가 네모, 동그라미, 세모가 합쳐져 있는 모양으로 보이죠? 이게 좋은 형태가 되겠고요. 두 번째, 유사성은 흰 줄 4개, 까만 거 줄 4개, 그 다음 흰 줄 4개, 까만 거 4개 이렇게 유사성으로 묶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속성은 사실상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상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건데요. 떨어져 있는 애들입니다. 반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떨어져 있는 형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이렇게 연속성이 되겠죠. 자, 폐쇄성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인간은 또 어떻게 우리는 게스탈트로서 어떻게 인식하죠? 이거 이렇게 세모인데 점선으로 표현했네 라고 인식하죠. 그 다음 마지막 근접성입니다. 자, 근접성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인식합니까? 2줄짜리 하나 붙어 있는 거, 2줄짜리 하나 붙어 있는 거, 2줄짜리 하나 붙어 있는 거, 2줄짜리 하나 붙어 있습니다. 왜요? 얘네 사이는 멀거든요. 이 사이는 먼데 요 사이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근접성의 원리를 적용하죠. 전 세계인이 이제 폐쇄성 예시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얀색 티에 그림을 그려서 하나 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티만 입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약간 그 사람을 보고 답답해 약간 그런 걸 느낀다는 티를 만들었습니다. 그 티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자, 그냥 하얀색 반팔티인데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비워져 있어요. 그럼 인간은 저 비워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매직으로 색칠해서 이렇게 저걸 이렇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부분이 저렇게 떨어져 있네 라고 인식을 하죠. 그게 뭐예요? 이제 이 전체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로 지각하려는 것이 되겠죠. 이 폐쇄성인데 이렇게 뭐 좋은 형태,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근접성 이렇게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고요. 자, 그냥 요런 게 이제 뭐예요? 형태주의 학자들이 집단화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깊이 지각입니다. 자, 대상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의 망막은 이 차원 평면으로 멀리 있는 자극이나 가까이 있는 자극이나 모두 망막에 같은 지점에 상이 맺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 대상들의 거리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양안이라고 돼 있죠. 이 안자가 무슨 안자냐면 안구의 안자가 되겠어요. 그럼 양안은 우리 이렇게 지금 여기 예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놓고요. 이쪽 눈으로 감으면 어디 기준을 두고 어딘가에 붙어 있는데 이쪽 눈으로 붙으면
내가 저기 이 대에 이걸 맞춰놨는데 좀 떨어져 있네? 라고 느끼죠? 이 양 안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깊이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하나로만 보면 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쪽 눈을 짚으면 뭐 콩 집을 때 잘 안 찝혀요. 그죠? 그래서 양한 단서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자, 양한 단서는 거리에 따라 양쪽 눈을 통해 제공된 단서를 말하며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 내의 깊이를 추정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양안 부등은 서로 다르니까 거리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등입니다. 다릅니다. 이거 위치가 눈 이렇게 감으면 달라져요. 얘 위치가. 그 다음에 시선 수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겠고 지금 밑에 오른쪽 눈 왼쪽 눈 장면 보이죠? 그래서 이걸로 깊이와 거리를 지각을 한다. 자, 단한 단서, 단한 지금 한쪽 눈만 말하는 거죠? 한쪽 눈만으로도 알 수 있는 단서들로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대상의 깊이를 추정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인 크기, 중첩 밑에 설명보단 예시가 낫겠네요. 상대적인 명확성, 결의 밀도 변화, 상대적 운동, 선형 조망, 상대적 밝기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운동 지각이란 외부 대상의 속도와 방향을 추론하는 과정이 되겠고 가장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물체가 망막의 한 지점에서 자극한 뒤 다른 지점으로 가게 되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시간상의 위치 변화를 탐지해 속도와 움직임을 탐지하는 거. 움직였잖아요. 내 망막의 위치에서 옆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 역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대로 움직임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눈의 위치와 움직임, 머리와 몸의 운동을 고려해야만 정확한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가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가게 되면. 근데 내가 가만히 있고 얘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각 항등성입니다. 대상의 자극이 변화하여도 불변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라보는 각도, 거리, 조명과 상관없이 대상의 크기, 형태, 밝기, 색채를 일관성 있게 인식하는 것이 되겠고 크기 항등성이란 대상의 거리가 변화해도 대상을 일정한 크기로 지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엄청 높은 빌딩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자동차가 이만합니다. 그죠? 자동차 이만한 애들이 먼지 같은 애들이 막 줄을 서서 가고 있죠. 그러면은 그치 자동차는 먼지만 하지. 그래서 난 자동차 안에 못 들어가. 이렇지 않습니다. 거리가 엄청 멀기 때문에 점으로 보인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멀리 있는 자동차가 작게 보여도 자동차의 크기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멀리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합니다. 자, 모양 항등성입니다. 망막상의 영상이 변화해도 일정한 모양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문이 있잖아요. 요렇게 있을 때 문이랑 요렇게 있을 때 문이 약간 열렸을 때의 모양이 다르죠. 내가 지금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문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손잡이, 그쵸? 근데 원래 이 문이 닫히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문이 직사각형이 맞는데 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렇게 열려 있는 느낌 드나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직사각형 아니라 이상한 모양인데 라고 인식하지 않고 문이 이렇게 열렸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왜요? 문의 모양에 대한 항등성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밝기 항등성입니다. 빛 밝기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의 밝기를 일정하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햇빛 아래 검은 종이는 실내에서보다 100배 이상의 빛을 반사하지만 우리는 검은색 햇빛 아래 보면 솔직히 진짜 눈에 보이는 건 약간 황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햇빛에 비친 검은색이네 이렇게 인식합니다. 자, 색지 항등성, 빛 파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물체의 고유한 색을 지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명이 변화해도 과일 바구니에 담겨있는 오렌지의 색깔을 똑같이 주황색으로 인식하게 되죠. 자, 자극의 해석을 볼게요. 감각 정보를 처리한 능력은 많은 부분이 생득적, 타고나는 것이고요.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지각한 능력에도 학습이 일어납니다. 경험을 통해 지각 능력이 자극의 해석에 영향을 준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자, 출생 직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어린 고양이와 원숭이의 눈을 가리거나 희미한 빛만 볼 수 있도록 유아기 동안 감각 박탈을 시키면 요거 조금 또 사람들이 동물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물 학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험을 이렇게 했어요. 자, 원숭이랑 고양이를 아예 막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부터 엄청 어두운 곳에서 키워요. 새카만 곳에서 이런 빛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고 키웁니다. 좀 불쌍하죠?
그러면 감각 박탈을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새카만 곳에서만 키워서 이런 빛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각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 어느 정도 성장 이후, 만약에 다 큰 고양이, 다 큰 원숭이를 데리고 새카만 곳에 보냈다가 나중에 가서 빛을 보여주면 애들이 이제 빛을 봤어라고 하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않은 애한테 빛을 보여주면 빛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신경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 이후 감각 박탈을 시키면 지각 능력에 손상을 주진 않는다. 자, 밑에 지각적 가춤새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느 하나를 지각하려는 심적 소인, 그러니까 마음의 소인으로요. 물리적 자극뿐만 아니라 기대나 가정, 경험에 의해서도 지각이 영향을 받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개념 또는 도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친숙하지 못한 정보를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죠. 자,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지각적 가춤새라 함은 내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빨리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밑에 그림에서는 지금 이제 색소폰을, 이거 색소폰 맞나?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악기라고 할게요. 악기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옆으로 악기를 부르고 있죠. 근데 예를 들면요.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악기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악기를 비롯해서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뭐 호른 등등등의 악기를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인도에서 이렇게 탁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후 불고 있는데 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악기를 본 적 없으니까 이게 악기를 불고 있다는 지각적 가춤새가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오케스트라 단원이라 하면 바로 악기 부는 모습이 지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기대나 가정, 경험에 의해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개념 또는 도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도식이라 하면 머릿속에 지도가 되겠습니다. 친숙하지 못한 정보를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맨 왼쪽 그림 보면은 연주자가 악기를 불고 있는 그림이 보이지만 맨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웬 여자 옆모습, 이제 까만 머리를 한 여자 옆모습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경험에 따라 난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난 이렇게 보여 라고 말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 지각적 가춤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감각과 지각을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인지부터 또 출발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